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결혼 생활에서의 돈, 그리고 그 돈을 둘러싼 권력 관계입니다.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결혼 생활, 경제권과 권력 역학이라는 글, 그 발췌문을 바탕으로요. 이 복잡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글이 특히나 좀 흥미로운 게 경제권을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버나 이 문제가 아니라요. 돈을 버는 힘하고 또 실제로 그 돈을 쓰는 힘,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권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돈 관리 방식이 부부관계의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쩌면 예상치 못한 그런 영향까지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글이 딱 제시하는 핵심적인 구분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력을 단순히 수입 크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힘과 쓰는 힘으로 나눈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시작점이죠. 글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통 경제권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돈을 버는 능력, 그거하고 실제로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배분할지 결정하는 돈을 쓰는 권한,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은 실제 관계 안에서 영향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도권은 자원을 통제하고 배분하는 힘, 다시 말해서 쓰는 힘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보통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고 해서 남편이 모든 경제적 결정권을 다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급 액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집안의 모든 재정 결정에서 우위에 서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도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아내가 생활비 지출 항목 정하고 자녀 교육비나 투자 방향 이런 거 정하고요. 심지어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선물 같은 좀 세세한 지출까지 관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엔 겉으로 보기엔 돈을 벌어오는 주체는 남편일 수 있어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하는 쓰는 힘은 아내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상황은 실질적인 재정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최종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이 실권을 준다는 시각인 거죠. 그 쓰는 힘이라는 개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 글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더라고요. 남편들이 아예 그냥 월급 통장 자체를 배우자한테 넘겨버리고 자기는 필요할 때마다 용돈 다 쓰거나 지출 승인 받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좀 의아했어요. 이게 편리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를 더 잘하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겠지만 왜 스스로 재정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걸까요? 이 글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는 이 현상을 분석하려고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이 이론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권력 설계 이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역할이나 책임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그게 심지어 효율성이나 편의를 위한 실용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종종 의도치 않게 관계 내 권력 균형을 특정 방식으로 설계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의도했든 안 했든 그 구조 자체가 권력을 만든다는 거죠. 아, 구조가 권력을 만든다. 네.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남편이 재정 관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아내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행동. 이게 설령 나는 돈 관리에 신경 쓰기 싫어서 혹은 당신이 더 잘하니까 이런 좋은 뜻에서 시작했을지라도요. 결과적으로는 관계 내의 권력 분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번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재정이라는 핵심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전부 넘겨받은 아내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 즉 권력자의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관력자의 위치라 그게 단순히 돈 관리 맡는 것 이상으로
관계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소득을 벌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남편은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관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글 표현이 근데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남편이 결국 돈만 벌어오는 기계나 심지어 노예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말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해요. 이게 뭐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저자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패턴이 흔하고 또 그 결과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겠죠? 네. 표현이 강렬한 만큼 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도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저자는 많은 상담 사례나 관찰을 통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모든 부부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정관리 방식이라는 그 구조가 어떻게 관계의 역학을 은연중에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역할 분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다른 한쪽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은연중에 형성해 나간다는 말씀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 이 글에서도 관계라는 게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과정과 결과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재정관리 방식도 그중 하나라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들, 무심코 받아들이는 역할 분담, 서로에게 쓰는 언어 습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재정관리 방식처럼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권력 균형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관계의 문제를 어떤 특정 사건이나 성격 차이 탓으로 돌리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글은 그 이면에 작동하는 구조적인 힘, 즉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돈을 관리하는 방식 역시 단순히 살림의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부부 사이의 존중, 평등, 협력 같은 가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다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런 역학에 휩쓸려 가게 둘 수는 없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혹시 어떤 해결책이나 방향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글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이런 잠재적인 권력 불균형하고 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로부터 관계를 보호하려면 부부 양쪽 모두 혹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요. 현재 우리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재정 관리와 관련된 권력 역학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의식하고 관계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런 이유로 현재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걸까요?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해라. 아니면 돈 관리를 각자 해라. 이런 걸까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세하게 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핵심은 인식의 확장과 의식의 각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권력 설계 이론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돈 관리 방식이 단순히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관계 내 권력 구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단순히 이론을 아는 걸 넘어서 부부는 그럼 어떻게 이 잠재적 불균형을 실제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아마도 이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가 서로의 기여를 존중하고 재정적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또 투명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주로 관리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결정은 같이 논의하는 규칙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글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인식의 확장과 의식의 각성을 위해서 모든 인류가 권력 설계 이론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보편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적용해 보자면 이 글은 단순히 우리 집은 누가 돈 관리하지? 이 질문을 넘어서요. 그 방식이 우리 관계의 건강함, 평등함, 그리고 상호 존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공유해 주신 결혼생활 경제권과 권력역학 발췌문을 통해서 결혼생활 속 돈 문제와 권력관계에 대한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글에 따르면 경제권은 단순히 돈을 버는 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쓰는 힘까지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편의나 신뢰를 이유로 재정관리 책임을 한쪽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 의도치 않게 관계 내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또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인지하고 관계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부부 모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분석이 특정 성별이나 역할을 비난하거나 문제 삼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글은 우리 사회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역할 분담이나 행동 패턴들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성찰해 볼 기회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당신의 관계나 주변에서 관찰되는 관계 속에서 이 글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우리 관계에서는 이런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 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 강조했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서요. 당신의 일상적인 공유생활 영역, 예를 들면 집안일 분담 방식,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아니면 서로 대화하는 패턴 속에서 말이죠. 당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의 역학을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힘이나 권력 구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 문제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사료와 함께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